화려한 디자인의 나이키 모자,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LP, SNS에서 많이 보이던 꽃접시, 한때 모든 여자들이 한 번씩은 써봤던 립 제품까지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품이라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작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미술하면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에르메스, 루이비통, 리바이스 등 패션을 비롯해 돈페리뇽, 냉장고 같은 식품과 가전까지 전 분야에서 예술과의 콜라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작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 미술품이 갤러리를 나왔을까요?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예술, 아트가 뭐니? 저는 아트 컬렉터 제인이고요. MZ세대들 덕분에 제2의 르네상스를 맞았다는 바로 그 시장. 노잼 아닌 가잼비 가득한 미술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중동의 두바이보다 더웠다던 2018년, 다들 기억나세요?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는 바로 그 해. 저는 그때를 떠올리면 포토노스를 둥둥 떠다니던 대형 풍선이 생각나거든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겠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도 보러 갔었고요. 당시 SNS에는 이 풍선 앞에서 찍은 인증사진이 한 사람 건너 한 사람 꼴로 있을 정도였어요. 사진으로 남기고 인증하고 싶게 생기긴 했거든요.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귀엽다, 물 위에 누워있는 걸 보니까 대리만족을 준다, 재밌다 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던 반면 흉물스럽다, 왜 눈을 X로 했을까, 마치 죽은 걸 표현한 것 같아 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죠. 아무튼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거대하다 일 거예요. 세로 28m, 가로 25m, 높이 5m로 멀리서도 높은 것에서도 그 형태가 온전히 보일 정도니까 정말 거대한 거죠. 그럼 이쯤에서 아니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데? 라는 의문 들기 시작하실 텐데요. 이 거대한 풍선은 바로 카오스로 더 유명한 미국의 팝 아티스트 브라이언 도널리의 헐리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공원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미술을 공공미술이라고 부릅니다. 러버덕, 슈퍼문, 스위스완.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이은 네 번째 작품이 바로 카오스의 헐리데이인 거죠. 석촌호수에서는 종종 이 같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선보였어요. 잠실의 롯데타워를 지을 때 흥행을 위한 전략들이 필요했거든요. 이때 롯데는 거대 브랜드, 연예인, 광고 등의 전략들보다 석촌호수와 롯데타워를 찾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2014년 러버덕으로 약 500만 명을 잠실로 불러들이며 석촌호수는 명실상부 공공미술의 메카가 되었고 방문객들에게는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했으니 홍보로서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되었던 거죠. 아무튼 미술은 어렵고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봐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면 공공미술은 특정 계층이나 국가, 인종에 국한하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오스는 이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도시의 거주자들과 만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술관이 아닌 자유로운 공간에서의 예술적 경험을 목표로 하는 거죠. 카오스의 헐리데이는 월드 투어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 시작은 바로 서울이었고요. 그가 휴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땐 아주 즐거웠대요. 서울은 지금 아주 흥미로운 도시고 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호수는 일상적인 휴가를 표현하기에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도심 한가운데에서 배영을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카오스가 바라는 메시지였어요. 현대 도시의 삶은 너무 팍팍한데 휴식은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것이니까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누워서 쉬는 것이 헐리데이, 즉 휴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석촌호수도 그런 현장이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앞을 지나가는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도록 호수 앞에는 파라솔과 선베드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진짜 휴가지 같아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SNS에 업로드를 했겠죠? 그 게시물은 또 다른 사람의 피드에 떴을 거고 SNS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술인지 작품인지 어떤 이벤트 현장인지는 몰라도 그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 이미지가 저장됐을 거예요. 공공미술의 휘발유를 부은 것도 바로 SNS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SNS만큼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도 없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홍보가 있을까요?
이런 공공미술을 통해 미술은 미술관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동시에 미술을 감상하는 하나의 트렌드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카우스 하면 아트토이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첫 아트토이는 500개 에디션으로 제작됐는데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저력을 보여줬죠. 아트토이는 이미 미술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순히 놀이 개념인 토이와는 달리 피규어라는 재료를 이용해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 메시지, 세계관과 같은 숨겨진 뜻인 서브텍스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카우스의 엑스자 노느랑 컴패니언은 회화, 판화, 공공미술과 아트토이로도 존재해요. 작가가 작품을 표현하면서 재료만 달라질 뿐이지 그 내용은 같은 거죠. 다만 아트토이는 작품을 컬렉션하게 만들어 희소성을 생산하고 소유하는 데 주력합니다. 비슷한 작가로는 제프 쿤스, 로비 드위 안토노, 요시토모 나라 등이 있죠. 아트토이가 오픈 에디션인 경우도 있지만 한정 수량으로 발매되는 것들은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며 단시간에 완판됩니다. 발매 당시를 놓치면 발매가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얹어서 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재테크에도 능한 건 덤이고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니까 컬렉팅을 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귀엽기까지 하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줄 수 있어요. 연예계도 미술 애호가들 참 많은데요. 그중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이 굉장한 미술 애호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 그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아트워크가 바로 카오스의 피규어입니다. 그의 작업실 진열장을 가득 채운 피규어를 보니 그가 얼마나 카오스의 진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MZ세대는 움직이는 걸 참 좋아하는 세대예요. 문화에 민감하고 발빠르고 또 그 어떤 세대보다도 문화를 주도하는 것에도 능하고요. 그들의 니즈를 맞추려면 작품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작품을 능동적으로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미술이 미술관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요. 이들은 사각형 액자 속에 들어가 화이트 큐브에 걸린 작품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다른 형태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 미술이 그렇게 변화한 지도 꽤 됐지만요. 가상현실에서 피규어와 인증샷을 찍고 좋아하는 작가의 SNS를 팔로우하고 그 전시회를 방문하고 굿즈를 사모으는 것들로 팬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술관의 전통, 그 틀을 벗어나 세계 곳곳 어디에서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미술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MZ세대에게는 놀이이자 문화인 거고요. 와인, 피규어, 스니커즈, 샤넬백, 롤렉스, LP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발행가 대비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MZ세대는 주로 이런 것들을 컬렉팅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렉스 문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플렉스를 과시하기 위해서 슈퍼카 핸들 위에 명품 시계를 찍어서 올렸다면 지금은 홈 인테리어를 찍는 것으로 그 대상이 이동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집 강아지를 찍을 때 강아지만 찍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뒤로 집 인테리어가 같이 나오게 찍는 거죠. 그때 한쪽 벽면에 이번 경매에서 가장 핫했던 그림이 걸려 있거나 더 이상 구하지 못하는 몇백만 원짜리 한정판 피규어가 슬쩍 보이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의 감각을 드러낼 수 있고 동시에 자금력 어필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방식은 일명 가잼비와 더 트위치가 성립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언급했던 스니커즈, 와인, 샤넬백, 롤렉스와 피규어를 포함한 모든 미술품은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옷과 가방 같은 것들은 실착과 동시에 엄청난 감가상각이 작용하는 데에 비해 피규어와 미술품은 특별한 훼손이 없다면 내 방에서 마음껏 감상하고도 프리미엄을 얹어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가상각이라는 한계점을 가진 롤테크보다 내 감각을 과시할 수 있으면서 차후 가격 상승까지도 누릴 수 있는 미술품이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의문
질문이 생길 겁니다. 미술품은 정확히 어떤 형태인 걸까? 우리가 기존부터 봐오던 미술관에 걸린 그림도 당연히 작품이고, 오니산 화장품 패키지에 그려진 이슬로 작가의 그림도 작품이라는 거죠. 미술관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내 집 화장대에서, 회사 책상에서,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매일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비교 지점과 경계는 모호하지만 미술관에 걸린 풍경화라고 해서 더 좋은 작품이고, 화장품 패키지에 들어간 일러스트라고 해서 덜 좋은 작품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수작은 존재하지만 예술의 점수를 매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가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2007년에 발매한 요시토모 나라의 300개 한정 발매 피규어 작품은 올해 9월 국내 경매에서 무려 9,500만 원에 낙찰됐어요. 여기에 경매 수수료를 더하면 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 겁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히 장난감 정도로 비칠 수 있는 피규어의 가치가 1억 원인 셈인 거죠. 피규어 하나에 그 가격이 매겨질 수 있었던 데에는 작품임과 동시에 작가의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일 겁니다. 장난감이 아닌 아트토이라는 장르의 작품으로서요. 현재 전 세계 아트토이 시장 중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곳은 중국인데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중국의 아트토이 시장의 규모는 3.3배 증가했고요. 구매자의 나이도 23세에서 30세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아트토이나 판화와 같은 것들은 가격이 훨씬 저렴해 컬렉팅을 시작하기에 좋고, 원화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것들에 비해서 직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컬렉팅을 할 만한 좋은 이유가 되죠. 구매를 통한 자기 만족, 사회적 영향, 가치 투자, 정체성 발견, 소속감 등이 미술품 구매 동기에 대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따라서 MZ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이 현재의 미술 시장을 화랑으로 만든 이유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지금의 전성기를 이어 앞으로 미술 시장은 또 어떤 유행을 몰고 올까요?